어디서 거지 같은 경차 타는 노인네가 감히 우리 아들 앞길을 막으려고 들어! 재수 없으니까 당장 꺼져! 예비 시어머니 이순자 씨는 상견례 장소에서 저희 아버지가 경찰을 끌고 왔다고, 가난한 집안이라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지 않으려고 소금을 뿌리며 모욕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더 어처구니 없었던 건 제 예비 신랑은 한술 더 떠서 아버지가 주차 요원인 줄 알았다며 아버지 얼굴에 침까지 뱉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집어 던지더군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집안에 시집을 가려고 했다는 제 자신을 원망하며 저희 아버지를 무시한 이 못돼먹은 인간들에게 지옥 구경을 시켜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살고 있는 32살 강진주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한 편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 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 강태사는 태상그룹을 일궈낸 분이시죠.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아버지께서는 25살의 청년이었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셨어요. 새벽 3시면 일어나서 경매장으로 달려가고 밤늦게까지 좌판을 지키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티시더니 작은 수산물 유통업체를 차리셨고 거기서 번 돈으로 건설업에 뛰어드셨죠. 아버지의 사업 수완은 정말 대단했어요. 태상건설은 불과 20년 만에 업계 10위권 안에 드는 중견기업이 되었고 지금은 계열사를 포함해 자산 규모가 3조 원이 넘는 태상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외동딸로 태어나 남부럽지 않은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주야, 진정한 부자는 지갑이 아니라 인격으로 증명하는 거란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검소하게 자랐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제 정체를 숨긴 채 프리랜서 고미술품 감정사로 일하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청가방을 들고 고급 레스토랑 대신 동네 국밥집을 다니면서요. 아버지 역시 수천억대 자산을 가진 분이시지만 15년 된 낡은 은색 경차를 직접 운전하시며 낚시조끼 차림으로 다니시는 분이셨죠. 어머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셔서 아버지께서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3년 전 저는 태상건설 대리로 일하는 김민우라는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졌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민우는 우리 아버지 회사 직원이었지만 본인이 누구와 연애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민우를 만날 때도 제 정체를 철저히 숨겼거든요. 민우가 제 재산이 아닌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그저 평범한 직장인으로 흑석동 작은 원룸에 사는 여자로 살았습니다. 민우는 성실하고 다정해 보였고 저는 그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민우의 어머니인 예비 시어머니 이순자 씨는 강서구 화곡동에서 작은 다가구 주택 2채를 갖고 계시며 월세를 받아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월세 수입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되니까 나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민우의 누나인 시누이 김태희는 명품만 걸치고 다니며 SNS에 자랑하기 바쁜 허영심 가득한 38살 노처녀였고요. 지난 3년 동안 저는 주말이나 명절이 되면 예비시댁에 불려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우 어머니께서 며느리 교육이라며 부르셨는데 가보니 정말 말 그대로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는 새벽부터 불려가서 30인분이 넘는 음식을 혼자 준비해야 했어요. 삼촌, 고모, 사촌들까지 오시는 큰 명절이었는데 저 혼자서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갈비찜도 만들었습니다. 손가락에 화상을 입어 물집이 잡혔는데도 이순자 씨는 가난한 집안 딸이라 일은 잘한다며 비웃기만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순자 씨는 단골 점쟁이의 말만 믿고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 점쟁이가 저한테 거지 귀신이 붙어서 아들 앞길을 막는다고 했다나요? 그래서 일부러 저에게 험한 일을 시켜서 앵마기를 한다는 거였죠. 부엌에서 그릇이 조금만 부딪히는 소리가 나도 방에서 뛰어나와 재수없게 어디서 살림을 깨먹냐며 저를 짐승 취급했습니다. 시누이 태희는 더 심했어요. 제가 예비시댁에 갈 때마다 자기 방 청소를 시켰고 자기 옷가지들을 바닥에 널브러뜨려 놓고는 전부 다려놓으라고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물론이고 설거지까지 전부 제 몫이었죠. 제가 장을 봐서 가면 이순자 씨는 거지 귀신 묻어온다며 현관에서 장바구니를 쏟아버리고 발로 채소들을 지시기기까지 하셨어요. 으깨진 채소들을 보며 저는 눈물을 삼켜야 했죠. 민우는 어땠냐고요? 민우는 전형적인 마마보이였어요. 어머니와 누나가 저를 괴롭히는 걸 보고도 한 번도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엄마 말씀 잘 들으라고 누나한테 잘 보여야 한다고 저를 나무랐죠. 데이트할 때도 비용을 반반 내자고 하더니 나중에는 엑셀로 지난 3년간의 데이트 비용을 정리해서 보여주며 여자가 바깥도 안 내냐고 핀잔을 주더군요. 저는 그때마다 참았습니다. 제가 더 잘하면, 제가 더 노력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태상그룹의 외동딸이자 후계자였지만 민우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저는 제 자신으로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고 드디어 오늘 양가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송원이었어요. 민우네 가족이 정한 곳이었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저희 아버지와 예비시댁 식구들이 만나시면 그동안의 오해가 풀리고 저를 좀 더 소중하게 대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얼굴 없는 회장으로 언론 노출을 거의 안 하셨고 내부에서도 몇몇 임원들을 빼고는 아버지가 회장인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소처럼 낡은 낚시 조끼를 입으시고 15년 된 은색 경차를 직접 몰고 오셨습니다. 그 차는 엔진 소리가 부웅, 부웅거리며 털털거렸지만 아버지께서는 부자는 차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며 아직도 멀쩡하다고 아끼시는 차였어요. 저는 먼저 도착해서 민우네 가족과 함께 주차장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정식집 주차장으로 아버지의 낡은 경차가 부웅거리며 들어서는 순간 이순자 씨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어요. 민우는 차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고요. 그리고는 아버지를 향해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어이, 아저씨 거기서 깔짝대지 말고 저리 비켜요. 민우는 아버지를 주차요원으로 착각한 거였어요. 그것도 모자라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침까지 뱉더니 아버지가 계신 차 쪽으로 휙 던졌습니다. 그 10,000원짜리가 아버지의 차창에 툭 부딪히고 바닥으로 떨어졌죠. 저는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몸이 얼어붙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낚시 조끼 차림으로 차에서 천천히 내리시며 바닥에 떨어진 10,000원짜리와 민우의 아나무인한 태도를 조용히 내려다보셨어요. 아버지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무언가 깊이 가라앉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달려가려 했지만 그때 이순자 씨가 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순자 씨는 이미 점쟁이로부터 사돈댁에 거지 귀신이 붙어 있다는 말을 듣고 왔는지 준비해온 소금을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차라락 하는 소리를 내며 아버지의 가슴팍에 거칠게 뿌렸어요. 하얀 소금 가루가 아버지의 낡은 옷깃에 눈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눈앞이 하얘지면서 귀가 멍해졌어요. 어디서 거지 귀신 붙은 노인네가 감히 우리 집안 기운을 망치려고 들어 재수없게
이순자 씨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차 요원들과 다른 손님들까지 저희 쪽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버지께 달려가 감싸 안으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심장이 난도질 당하는 것처럼 아팠고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무시당하고 천대받은 건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아버지가 평생 인격으로 사람을 대하신 그분이 맨발로 흙바닥을 헤집고 다니며 사업을 일궈낸 그분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건 절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사과는커녕 제 팔을 획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겠네. 당장 파혼이야. 저는 그 충격에 주차장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시멘트에 닿으며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것보다 가슴이 더 아팠어요. 민우는 쓰러진 저를 보고도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식당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누이 태희도 저를 보며 비웃더니 오빠 뒤를 따라 들어갔죠. 이순자 씨는 아버지를 노려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내뱉었어요. 거지 냄새 나니까 근처에도 오지 마. 우리 집안 망치게.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가슴에 묻은 소금을 털어내지도 못한 채 서 계신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짐승처럼 차갑고 서늘한 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바닥에 떨어진 10,000원짜리 지폐를 천천히 주워 주머니에 넣으시며 낮고 무겁지만 뼈를 깎는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주야, 이제 됐다. 저들이 뿌린 소금이 피눈물이 되어 돌아가게 해주마.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순진한 믿음이, 제 어리석은 선택이 아버지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거라는 거요. 저는 바닥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저는 그 손을 꼭 쥐며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지난 3년 동안 제가 참아온 모든 수치와 모욕, 그리고 오늘 아버지께서 당하신 이 치욕을 반드시 되갚아주겠다고요. 저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에게 소금을 뿌렸는지, 누구의 딸을 3년 동안 식모처럼 부려먹었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처절할지를요. 아버지와 저는 조용히 차에 올라탔고 엔진이 부응하고 시동을 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식당 입구에서 비웃으며 서 있는 저 인간들이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눈빛으로 앞만 바라보며 복수의 첫 단추를 꿰 준비를 마쳤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그날 저녁 저는 흑석동 원룸으로 돌아와 어두운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자니 지난 3년 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었지만 찬바람이 들어와도 속은 전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명절이 떠올랐어요. 민우와 사귄 지 3달쯤 됐을 때였죠. 이순자 씨가 전화를 하셔서 명절 준비를 도와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기뻤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막상 화곡동 집에 가보니 이순자 씨는 저를 부엌에 세워놓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친척들 30명 오시니까 전 20인분, 갈비찜, 잡채, 나물 7가지는 준비해야 한다고요. 혼자서요? 제가 물었더니 이순자 씨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딸이면 일손은 빠르잖아. 빨리 시작해.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순자 씨가 제 친정 배경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민우에게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만 했는데 이순자 씨는 제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단정 짓고 계셨던 거죠. 저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전을 부치다가 기름이 튀어 손등에 화상을 입었고 물집이 잡혔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이순자 씨는 제가 만든 음식을 보시더니 친척들 앞에서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며느리 될 애가 만든 건데 가난한 집 딸이라 솜씨는 괜찮지? 돈은 없어도 손은 빠르니까. 친척들이 웃었고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민우는 옆에서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 그만하세요 라고 한마디 하고는 다른 방으로 가버렸죠. 그 이후로 명절마다 저는 불려갔습니다. 추석, 설날, 한식, 그리고 이순자 씨의 생신날까지요. 매번 30명 넘는 음식을 혼자 준비해야 했고 설거지까지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갔는데 이순자 씨는 그걸 보시더니 말했어요. 젊은 게 벌써 관절이 아프다고? 거짓말하지 마.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시누이 태희는 더 심했습니다. 제가 예비시댁에 갈 때마다 태희는 저를 자기 방으로 불렀어요. 그리고는 바닥에 널브러진 옷가지들을 가리키며 말했죠. 야, 진주야. 이거 다 정리하고 다림질도 해놓고 가. 너 어차피 우리 집 며느리 될 거잖아. 처음에는 친해지려는 건가 싶어서 웃으며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태희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자기 방 청소는 물론이고 화장대 정리, 옷장 정리, 심지어 화장실 청소까지 시키더군요. 어느 날은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태희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거지 집안 딸이 뭐가 그리 당당해? 시집 오면 평생 이렇게 살 줄 알아.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민우를 사랑했으니까요. 민우만 저를 지켜준다면, 민우만 저를 사랑해준다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죠. 어느 토요일 제가 장을 봐서 이순자 씨 댁에 갔을 때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순자 씨가 황급히 달려 나오시더니 제가 든 장바구니를 확 빼앗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토마토, 양파, 감자, 애호박이 바닥에 굴러다녔고 이순자 씨는 그것들을 발로 지식이기 시작했어요. 거지 귀신 묻어온다고 했잖아. 이런 걸 왜 가져와?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순자 씨가 점쟁이의 말을 맹신하신다는 걸요. 나중에 민우에게 들으니 이순자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단골 점쟁이를 찾아가신다고 했어요. 그 점쟁이가 제게 거지 귀신이 붙어 있어서 민우의 앞길을 막는다고 했다나요? 그래서 저에게 일부러 험한 일을 시켜서 앵마기를 한다는 거였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이 조금만 부딪혀도 이순자 씨는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살림을 깨먹어 거지 근성 못 버리니? 달그락 하는 소리에도 저는 온몸이 얼어붙곤 했어요. 그 소리가 날까봐 설거지할 때마다 손이 떨렸고 그릇을 떨어뜨릴까봐 두 손으로 조심조심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순자 씨는 제가 일을 느리게 한다고 꾸물거린다고 타박하셨죠. 민우는 어땠냐고요? 민우는 회사에서는 성실한 대리였지만 집에서는 완전한 마마보이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는 걸 보고도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를 따로 불러내서 말했습니다. 진주야, 엄마가 좀 까다로우신 분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엄마야. 네가 좀 이해하고 잘해드려. 결혼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정식 며느리가 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우의 태도도 변했습니다. 교제 1년쯤 됐을 때 민우가 데이트 비용을 반반 내자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죠. 그런데 교제 2년 차에 민우는 노트북을 꺼내더니 엑셀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2년간 우리가 데이트하면서 쓴 모든 비용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2022년 3월 5일 이탈리안 레스토랑 12만원 2022년 4월 10일 영화관 3만원 2022년 5월 20일 놀이공원 8만원 민우는 말했습니다.
진주야, 여자가 밥값도 안 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앞으로는 더치페이 하자. 저는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사람이 저를 사랑하는 게 맞나 싶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저는 태산그룹의 외동딸이었고 제 통장에는 수십억 원이 있었지만 민우는 그걸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왜 제 정체를 숨겼을까요?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주야, 사람은 돈으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다. 내 인격으로, 내 자체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믿었고 민우가 제 자체를 사랑해주길 바랐어요. 그래서 원룸에서 살고 지하철을 타고 평범한 프리랜서인 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견례 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민우는 제 아버지를 주차 요원으로 착각하고 10,000원짜리를 던졌고 이순자 씨는 아버지께 소금을 뿌렸어요. 그리고 민우는 당장 파혼이라고 소리쳤죠. 집에 돌아온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열었는데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주야, 내 인생 아까운 3년이니 밥값은 다 뱉어내고 꺼져라. 엑셀 파일 첨부했으니까 확인하고 계좌로 입금해. 총 980만 원.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눈물이 나오려다가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게 되었는지 후회하고 있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꽉 쥐었죠. 그리고 10분 뒤 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이순자 씨였어요. 야, 강진주. 너 때문에 우리 집안 기운 다 망쳤어. 내 아비가 뿌린 소금값도 아까우니까 당장 우리 민우 회사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알았어? 이순자 씨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괴종시계 소리만 째깍 째깍 울렸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지난 3년을 떠올렸어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아버지께서는 경찰을 타시면서도 저에게는 최고의 삶을 주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아버지를 모욕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메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장롱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죠. 그 안에는 태산그룹 전략기획실의 보안 카드가 들어있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카드였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손에 쥐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죽여왔던 태산그룹 후계자의 얼굴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제 눈빛은 더 이상 순진한 연애를 꿈꾸던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서늘한 눈빛이었죠. 저는 휴대폰을 들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아버지께서 받으셨어요. 아빠, 저예요. 내일 아침 회사로 갈게요. 이제 숨지 않을래요. 아버지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진주야. 이제 네가 누군지 보여줄 시간이다. 저는 전화를 끊고 보안 카드를 지갑에 넣었습니다. 지난 3년간 죽여왔던 후계자의 기운을 눈빛에 담으며 복수의 첫 단추를 꿰을 준비를 마쳤어요. 저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처절할지를요. 상견례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3년 동안 입지 않았던 옷들을 꺼냈어요. 값비싼 명품 정장과 고급스러운 구두, 그리고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다이아몬드 귀걸이까지요. 하나씩 입고 착용하면서 저는 지난 3년간 숨겨왔던 제 진짜 모습을 되찾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원룸 현관문을 나서며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한 번 더 봤어요. 또각또각 명품 구두가 복도 바닥을 울리는 소리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이 소리 3년 전에 들었던 소리였죠. 태상그룹 후계자로서 본사를 오가던 그때의 소리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자 먼지가 쌓인 제 차가 보였어요. 검은색 제네시스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운전하지 않았던 차였죠. 민우 앞에서는 늘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탔으니까요. 그래도 차가 망가질까봐 한 달에 한 번씩은 시동을 걸어주곤 했어요. 오늘 시동을 걸자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울렸고 저는 핸들을 잡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태상그룹 본사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어요.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자 주차관리 직원이 제 차 번호판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황급히 전용 주차 구역으로 안내하더니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죠. 아가씨, 오랜만입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로비로 향하는 발걸음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3년 전의 제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어요. 로비 정면에 서 있던 보안 요원 2명이 저를 보더니 혼비백산하여 전용 엘리베이터로 달려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38층 회장실까지 단 한 번에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익숙한 복도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대리석 바닥과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아버지의 경영 철학이 적힌 액자들이요. 부는 인격으로 증명한다. 검소함이 최고의 미덕이다. 그런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죠. 회장실 문이 열렸고 저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낚시 조끼를 입은 노인이 아니었어요. 수천억 자산을 움직이는 태산그룹의 강태산 회장님이 압도적인 위엄을 풍기며 집무 책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으신 아버지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아버지 책상 위에는 어제 상견례 장면을 녹음한 파일과 민우가 던졌던 그 10,000원짜리 지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지폐를 내려다보시며 나직하지만 뼈를 깎는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쥐새끼들이 호랑이 새끼를 물어뜯었구나. 저는 아버지 앞에 섰고 아버지께서는 저를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진주야, 준비됐느냐? 네, 아빠. 이제 시작할게요.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책상 서랍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내셨어요. 태상건설 내부 감사 보고서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늘 계열사들의 내부 현황을 철저히 관리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법무팀 최상무를 불러라. 비서가 나가고 5분 뒤 법무팀 최진규 상무가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최 상무는 저를 보더니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가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최 상무님, 오늘부터 태상건설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시작합니다. 제가 드리는 리스트에 있는 직원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세요. 저는 준비해간 USB를 건넸습니다. 어젯밤 저는 지난 3년간 민우와 주고받은 카톡 대화 내역을 전부 다시 살펴봤어요. 민우는 술에 취하면 자랑하듯 회사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하청업체 사장님이 식사 대접해줬다는 이야기, 법인카드로 골프 쳤다는 이야기, 공사비 견적을 부풀려서 차액을 챙겼다는 이야기까지요. 저는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지만 어젯밤 모든 대화 내역을 스크린샷 찍어서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무심코 보낸 통장 내역 사진들도 함께 USB에 담았죠. 최 상무는 USB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즉시 조사팀을 꾸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김민우 대리의 컴퓨터와 개인 서류를 전부 압수하세요. 회장님 특명이니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네,
오늘 오후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최 상무가 나가고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창밖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진주야, 복수는 칼로 베는 게 아니란다. 그들이 스스로 판 무덤에 스스로 빠지게 만드는 거지. 네, 아빠. 알고 있어요. 저는 아버지 옆에 서서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38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민우가 있겠죠. 자신이 곧 승진해서 본사로 올라올 거라는 망상에 빠져서 동료들에게 허세를 부리고 있을 거예요. 한편 그 시각 태산건설 서초 사무실에서는 김민우가 동료들과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휴게실에서 커피를 타며 옆자리 대리에게 말했어요. 야, 나 이번에 팀장 승진 확정이래. 다음 달에 본사로 올라간다니까? 옆자리 대리가 부러운 듯 물었습니다. 진짜? 축하한다, 민우야. 그나저나 여자친구는 어떻게 됐어? 민우는 비웃으며 대답했죠. 거지 같은 여자 정리하니까 앞길이 훤하더라. 이제 강남 빌딩 주인 딸들로 선자리 알아봐야지. 동료들이 웃었고 민우는 우쭐해하며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무언가 굴러가는 소리였죠. 민우는 고개를 돌려 복도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5명의 조사팀이 서류 카트를 끌고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맨 앞에 선 사람은 태산그룹 본사법무팀 최진규 상무였습니다. 최 상무는 사무실 안을 둘러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김민우 대리, 어디 계십니까? 민우는 휴게실에서 나와 조사팀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게 보였죠. 주변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김민우 대리 회장님 특명으로 태산건설 특별감사를 시작합니다. 사내 공급 유용 및 하청업체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조사니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최 상무의 말이 끝나자 사무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민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뭔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요. 조사팀원 2명이 민우의 책상으로 다가가 컴퓨터를 끄고 본체를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팀원은 민우의 서랍을 열어 서류들을 꺼내 박스에 담았죠. 위잉, 복사기 소리가 울렸고 민우의 얼굴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팀장 승진 예정자인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그만두세요. 민우가 소리쳤지만 최 상무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김 대리님, 지금부터는 조사 대상자입니다. 승진은커녕 징계 여부를 판단해야 할 처지시죠.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민우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피하듯 자리로 돌아갔어요. 민우는 그 순간 자신의 사회적 입지가 무너지는 걸 느꼈을 거예요.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다리가 후들거려 책상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조사팀은 민우의 컴퓨터와 서류를 전부 가져가고 최 상무는 민우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사 법무팀으로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동반 가능합니다. 조사팀이 나가고 사무실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우는 텅 빈 자기 책상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저는 회장실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말했어요. 아가씨, 태산건설 조사 착수했습니다. 김민우 대리 컴퓨터와 서류 전부 압수 완료했습니다. 잘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 들어가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우가 제게 던진 말들이 떠올랐어요. 거지 같은 여자 정리하니 앞길이 훤하다고요. 이제 누구의 앞길이 막히는지 보게 될 거예요. 아니, 앞길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걸 보게 되겠죠. 상견례 3일 뒤 저는 아버지 비서실장 윤도준을 불렀습니다. 윤도준 실장은 아버지를 30년 넘게 모신 분으로 저를 어릴 때부터 지켜봐 주신 분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도준 실장이 회장실로 들어오자 저는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아가씨, 부르셨습니까? 윤도준 실장님,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이순자 씨 아시죠? 네, 김민우 대리의 어머니 말씀이십니까? 맞아요. 이순자 씨가 단골로 다니는 점쟁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점쟁이와 이순자 씨의 동선을 추적해 주세요. 그리고 이순자 씨가 최근에 어떤 투자를 하는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전부 파악해 주시고요. 도준 실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가씨.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쪽 업계에 정통한 이가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이순자 씨가 혹시 불법 부동산 사기 클럽 같은 곳에 가입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탐욕이 많은 사람은 쉽게 빠지거든요. 네, 그것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도준 실장이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복수는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무덤을 파게 만드는 거라고요. 이순자 씨의 탐욕과 미신을 이용하면 그녀는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질 거였습니다. 한편 바로 그 무렵 이순자 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허름한 건물 3층에 있는 점집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숨이 찼지만 그녀는 급한 마음에 헐떡거리며 올라갔어요. 점집 문을 열자 향 냄새가 코를 찔렀고 안쪽에서 50대 중반의 점쟁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순자 씨는 넙죽절을 하며 앉았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조사를 받는다는데 이게 다 그 거지 귀신 때문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점쟁이는 이순자 씨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제 말이 맞았네요. 그 거지 귀신이 아직도 어머님 집안에 붙어 있어요. 상견례 때 소금 뿌리신 거 잘하셨는데 그걸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우리 민우 인생 망치는 건 아니겠죠? 점쟁이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서랍에서 빨간 부적을 꺼냈어요. 이 액막이 부적을 집 내 귀퉁이에 붙이세요. 그리고 대장군 할아버지에게 치성을 지내야 합니다. 그래야 아드님 앞길이 열려요. 치성이요? 그게 얼마나 들어요? 일단 이 부적값이 500만 원이고요. 대장군 할아버지 치성 드리는 비용은 1억 원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순자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아들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부적은 지금 당장 살게요. 카드 되죠? 네, 카드 됩니다. 이순자 씨는 부적값 5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고 점쟁이는 부적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거지 귀신을 완전히 떼어내려면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전부 태워야 해요. 혹시 그 여자한테서 받은 예물이나 물건 있으세요? 아, 우리 민우가 준 반지는 있는데 그것도 거지 기운이 묻었을 겁니다. 그 여자한테 연락해서 예물 폐물 전부 돌려받으세요. 그리고 정화의식을 해야 해요. 이순자 씨는 점집을 나와 곧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회장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가 이순자 씨로 뜨자 저는 차갑게 웃으며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야, 강진주. 내 아비거지 귀신 떼어내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네가 우리 민우한테서 받은 예물 폐물 당장 다 가져와라. 알았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민우 오빠가 파혼하자고 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왜 예물을 드려야 하죠? 뭐, 이것이 지금 말대꾸를 해? 당장 가져오지 못해. 이순자 씨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대로 움직이는군요. 점쟁이한테 완전히 홀려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어요. 일주일 뒤 윤도준 실장이 제게 첫 번째 보고를 했습니다. 아가씨, 이순자 씨의 재산 규모를 파악했습니다. 화곡동 다가구 주택 2채, 시가총액 약 10억 원이고요. 예금과 적금을 합치면 총 자산이 12억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네, 그런데 이미 부적값 500만 원을 지출했고요. 대장군 할아버지 구슬하려고 다가구 주택 한 채를 담보로 1억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이순자 씨가 최근에 불법 부동산 사기 클럽에 가입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불법 사기 클럽이요? 네, 강남 땅 투자한다며 회원들한테 돈을 모으는 사기 조직입니다. 이순자 씨는 거기 회원들의 성공 후기를 보고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대로였습니다. 그 사기 클럽 조직 언제쯤 검거될까요? 제 정보로는 경찰이 2달 안에 움직일 겁니다. 이미 피해자가 수십 명이거든요. 좋아요. 이순자 씨가 얼마나 입금하는지 계속 추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순자 씨는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대장군 할아버지 굿을 받았습니다. 작은 굿당에서 점쟁이는 북을 치고 춤을 추며 요란한 의식을 치렀어요. 이순자 씨는 그 굿판에서 환각에 빠진 듯 함께 춤을 췄죠. 1억 원을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대요. 한편 상견례 일주일 후 김민우는 어머니 이순자 씨의 권유로 새로운 맞선 자리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강남에서 유명한 부잣집 딸이라고 했어요. 민우는 양복을 차려입고 청담동의 고급 카페로 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번엔 제대로 된 여자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카페 안으로 들어서자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이 보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었죠. 민우는 다가가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우입니다. 여성이 고개를 들어 민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에요. 근데 김민우 씨, 최근에 경차 타는 집이랑 파혼했다면서요? 민우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은 바로 제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태산그룹 상무의 딸이었죠. 서연은 이미 저한테서 모든 이야기를 들은 상태였어요. 그게 어떻게 아세요? 서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찬찬히 말했습니다. 진주 언니가 제 친구거든요. 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태산그룹 후계자예요. 그 언니를 3년 동안 놀려먹고 상견례 날 회장님께 10,000원짜리 던지고 소금 뿌린 게 당신네 가족이잖아요. 민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진주가 태산그룹? 맞아요. 당신이 다니는 회사 주인 딸이죠. 지금 회사에서 조사받는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서연은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어요. 김민우 씨, 앞으로 조심하세요. 진주 언니는 절대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서연이 나가고 민우는 카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어요. 그제야 깨달은 거죠.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요. 그날 저녁 민우는 화곡동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한테 말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진주가 태산그룹 회장 딸이래. 이순자 씨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무슨 헛소리야. 거지 귀신 붙은 여자가 무슨 재벌가 딸이야? 진짜라니까? 내가 지금 회사에서 조사받는 것도 그것 때문이야. 이순자 씨는 그제야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쟁이가 말하길 거지 귀신만 떼어내면 큰 부자가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녀는 점쟁이의 말을 더 믿었어요. 이틀 뒤
이순자 씨는 사기클럽 운영자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강남 서초동에 건물 나왔습니다. 지금 입금하시면 어머님 명의로 등기 넣어드릴게요. 다만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선착순이에요. 이순자 씨는 망설임 없이 결정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해요? 8억 원입니다. 지금 시세가 15억인데 금매로 나온 거라 싸게 드리는 거예요. 이순자 씨는 다가구 주택 한 채를 팔기로 하고 남은 돈까지 전부 긁어 모았습니다. 예금, 적금, 월세 보증금까지요. 그렇게 8억 원을 만들어 사기클럽 계좌로 입금했어요. 그녀는 곧 강남 건물주가 된다는 환상에 빠져 있었죠. 일주일 뒤 도준 실장이 다시 보고를 했어요. 아가씨, 이순자 씨가 사기클럽에 8억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내일 사기클럽 조직을 검거한다고 합니다. 완벽하네요. 이순자 씨의 돈은 전부 범죄 수익금으로 묶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민우 씨 쪽도 상황이 안 좋습니다. 법무팀 조사 결과 하청업체로부터 3년간 총 8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됐죠? 네, 통장 내역과 카톡 대화 기록까지 확보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와인 잔을 들었어요. 상견례 날 민우가 아버지께 10,000원을 던지던 그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들이 마주할 처참한 파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들은 스스로 판 무덤 속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들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태상그룹 본사에서 조용히 민우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법무팀은 민우의 컴퓨터와 통장 내역 그리고 제가 제출한 카톡 대화 기록을 꼼꼼히 분석했고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일일이 조사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민우에게서 수없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5번, 10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죠. 문자도 수십 통이 왔어요. 진주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나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봐주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응? 시간이 지날수록 문자의 내용은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회사 조사 때문에 미치겠어. 제발 도와줘. 네가 태상그룹 회장 딸이라는 거 알아. 제발 조사 좀 막아줘. 진주야, 제발. 제발 한 번만. 저는 그 문자들을 읽으며 차갑게 웃었어요. 이제 와서 애원하다니요. 상견례 날 제 아버지를 주차 요원으로 착각하고 10,000원을 던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민우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그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진주야. 진주야, 나 한 번만 살려줘. 제발.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예전에 그 당당하던 목소리는 어디 가고 비굴하게 애원하는 목소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 오빠? 야, 진주야. 네가 태상그룹 회장 딸이라는 거 알아. 제발 회사 조사 좀 막아줘. 나 진짜 잘못했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빠, 저는 오빠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빠가 회사에서 조사받는 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진주야, 제발. 우리 엄마가 점쟁이한테 홀려서 그랬던 거야. 나는 진짜 너를 사랑했어. 다시 시작하자. 응?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요. 오빠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끝까지 지켜보겠어요. 그리고 오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제 아버지께 던진 그 10,000원이 오빠 인생 전부의 값이 될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우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그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처절할지를요. 사흘 뒤 태산건설 서초 사무실에서는 긴급 인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전 직원이 1층 대강당으로 소집됐고 민우도 떨리는 다리로 강당에 들어섰어요.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앉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김민우 대리 조사받는다며? 하청업체한테 뇌물 받았다던데? 법인카드로 골프 치고 유흥업소 갔다는 소문도 있던데.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옆자리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야, 걱정 마. 나는 회장님 사돈이 될 사람이야. 이 정도 조사로 나한테 뭘 할 수 있겠어? 동료는 의아한 표정으로 민우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스스로에게 계속 주문을 걸 듯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진주가 나를 도와줄 거야. 진주는 날 사랑했으니까. 강당 조명이 어두워지고 단상에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태산건설 인사팀장이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라섰어요. 오늘은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회장님 특명으로 진행된 이번 감사는 우리 회사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니 모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고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인사팀장이 리모컨을 누르자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김민우 대리 비리네요. 민우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스크린에는 그의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구체적인 내역들이 줄줄이 나열되기 시작했어요. 2022년 3월 대한건설 이사로부터 현금 300만 원 수수. 2022년 6월 법인카드로 강남 유흥업소 결제 150만 원. 2022년 9월 공사비 견적 부풀리기, 차액 500만 원 개인 통장 입금. 2023년 1월 대박건설 과장과의 골프, 법인카드 부정 사용 200만 원. 내역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하나하나 날짜와 금액, 증거 사진까지 나왔어요. 민우가 술에 취해 진주에게 보냈던 카톡 대화 내역도 스크린에 떴습니다. 오늘 하청업체 사장님이 밥 쏘셨어. 30만 원짜리 한우였음. 법인카드로 골프 쳤는데 아무도 모를 거야. 강당이 술렁거렸습니다. 동료들이 민우를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비웃는 소리를 냈어요. 민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죠. 인사팀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민우의 통장 내역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어 있었어요. 3년간 총 8천만 원이 여러 계좌에서 민우의 통장으로 입금된 흔적들이었습니다. 김민우 대리는 3년간 총 8,300만 원의 부정이득을 취했으며 이는 회사 규정 위반은 물론 형법상 뇌물수수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민우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김민우 대리 즉시 해고 처분. 마이크에서 삑 하울링 소리가 났습니다. 민우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이건 음모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회장님 사돈이 될 사람이라고.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우에게 쏠렸죠. 그때 단상 뒤편에서 도준 실장이 나타났습니다. 도준 실장은 차갑게 웃으며 마이크를 잡았어요. 김대리,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해고는 회장님의 직속 명령입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사돈이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매우 불쾌해하실 겁니다. 민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대체 누가 나를 자른 거야? 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강진주가 자신이 3년 동안 무시하고 깔봤던 그 여자가 이 모든 걸 꾸민 거라는 사실을요. 보안 요원 2명이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양팔을 붙잡고 강당 밖으로 끌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민우의 가슴에 달려있던 사원증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탁 소리를 냈습니다. 민우는 비명을 질렀죠. 놓으라고. 나 아직 할 말 있어. 이건 부당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민우를 강제로 끌고 나갔고 강당 안에 남은 직원들은 쑥덕거렸어요. 민우는 복도로 내동댕이 쳐지며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저는 본사 회장실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말했어요. 아가씨, 김민우 대리 해고 처분 완료됐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복수가 완료됐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한편 그날 저녁 화곡동 집에서는 이순자 씨가 민우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해고당했어. 이순자 씨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뭐라고? 해고? 아니, 승진한다면서? 회사에서 잘렸어. 3년간 받은 리베이트 다 걸렸어.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이순자 씨는 주저앉았습니다. 점쟁이가 분명 곧 풀린다고 했는데 아들이 해고당했다고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점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점쟁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지 귀신을 완전히 떼어내려면 더 큰 굿을 해야 한다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삼신할매 굿을 하세요. 그게 얼마예요? 2억 원입니다. 이순자 씨는 숨이 막혔어요. 2억 원이요? 그녀는 이미 점쟁이에게 1억 500만 원을 썼는데 또 2억이라고요? 선생님, 제가 지금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럼 어머님 사기클럽에 투자하신 돈 있잖아요. 그거 회수하시면 되죠. 제가 아는 분이 강남 땅 투자하시는데 거기 더 넣으시면 2배로 불려드릴 수 있어요. 이순자 씨는 그 말에 혹했어요. 그녀는 이미 사기클럽에 8억 원을 입금한 상태였지만 아직 건물 등기는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점쟁이의 말대로 그 돈을 회수해서 다시 투자하면 될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선생님.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순자 씨는 전화를 끊고 사기클럽 운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죠. 이순자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장실에서 도준 실장에게 보고를 받았어요. 아가씨, 사기클럽 조직이 다음 달에 검거될 예정입니다. 이순자 씨가 입금한 8억 원은 범죄 수익금으로 압류될 겁니다. 잘 됐네요. 이순자 씨는 지금쯤 더 큰 굿을 하려고 돈을 긁어 모으고 있을 거예요. 네, 예상대로입니다. 그리고 민우 씨는 해고 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징계해고라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민우가 해고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그 2달 동안 이순자 씨의 삶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민우는 실업 상태로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태희는 민우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며 매일 싸웠습니다. 이순자 씨는 점쟁이가 시킨 대로 더 큰 굿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사기클럽 운영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녀는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지만 점쟁이는 곧 연락이 올 거라며 이순자 씨를 안심시켰죠. 그 사이 이순자 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의 월급이 끊겼고 예금도 대부분 사기클럽에 넣어버렸거든요. 그녀는 다가구 주택에서 받는 월세 수입으로 근근히 생활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작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사채로 3천만 원을 빌렸던 게 있었는데 이자를 석 달째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처음에는 문자로 독촉하더니 점점 더 거칠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이순자 씨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쾅쾅쾅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이순자 씨는 잠옷 차림으로 현관으로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손에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강서구 화곡동 123번지 이순자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이과입니다.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 관련해서 조사 협조 요청드립니다. 이순자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수사관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이순자 씨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님께서 가입하신 강남드림 사기클럽이 불법 투자 사기 조직으로 적발됐습니다. 조직 운영자들은 어제 전원 검거됐고요. 어머님께서 입금하신 8억 원은 범죄 수익금으로 분류되어 압류 조치됩니다. 뭐라고요? 내 돈이 8억이나 되는데요. 죄송하지만 그 돈은 사기 조직의 범죄 수익금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에서 우선 압류하고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배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돌려받기 힘드실 겁니다. 운영자들이 이미 대부분의 돈을 해외로 빼돌렸거든요. 이순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8억 원이요? 그 돈은 그녀가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다가구 주택 한 채를 팔고 예금과 적금을 전부 깨서 모은 돈이었죠. 그런데 그 돈이 전부 범죄 수익금으로 압류된다고요? 안 돼요, 안 돼. 그건 내 돈이라고요. 수사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불법 투자 권유를 받고 입금하신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향후 소환 조사가 있을 예정이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 어머님도 공범으로 조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범이요? 네, 사기클럽 가입자 중 일부는 적극적으로 신규 회원을 모집한 혐의가 있습니다. 어머님도 혹시 다른 분들께 이 사기클럽을 소개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순자 씨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녀는 동네 사람 5명에게 이 사기클럽을 소개했거든요. 좋은 투자처라며 자랑했었죠. 그건 제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는 알았든 몰랐든 소개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수사관들이 가고 이순자 씨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그녀가 믿었던 강남 건물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기클럽 운영자는 이미 해외로 도망치려다 공항에서 붙잡혔고 그녀의 8억 원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돈이 되어버렸죠. 1시간 뒤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순자 씨는 울먹이며 문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은행 직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 맞으십니까? 네. 하나은행 채권관리부입니다. 어머님께서 작년에 화곡동 123번지 다가구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신 1억 원, 석 달째 이자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순자 씨는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한 것은 사기클럽에 돈을 전부 넣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저기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은행 직원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지난 석 달간 문자와 전화로 수십 차례 독촉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으셨죠. 이제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드립니다. 원금 1억 원과 이자, 연체료를 합쳐 총 1억 2천만 원을 일시 상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담보물인 다가구 주택은 경매로 넘어갑니다. 1억 2천만 원이요? 이순자 씨에게는 그 돈이 없었어요. 그럼 언제까지예요? 2주 드리겠습니다. 2주 안에 상환하지 못하시면 경매 신청 들어갑니다. 은행 직원들이 가고 이순자 씨는 거실 바닥에 쓰러졌어요.
숨이 막혔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거칠게, 더 위협적으로요. 이순자 씨가 문을 열자 거기에는 검은색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 3명이 서 있었어요. 이순자 씨 맞죠? 누구세요? 우리 사장님한테 3천만 원 빌려 쓰신 거 기억나시죠? 이자가 3달째 밀렸는데요. 이순자 씨는 그제야 기억났어요. 작년에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사채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점쟁이가 곧 대박이 난다고 해서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었죠. 저기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요? 아줌마 3달이면 충분히 기다린 거 아닙니까? 원금 3천에 이자 1,200, 총 4,200만 원 오늘까지 안 갚으시면 아줌마 집 가구들 전부 가져갑니다. 사채업자들은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을 둘러봤어요. TV, 냉장고, 소파를 훑어보며 가격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좀 오래됐네. 이거 팔아봤자 300만 원도 안 나올 텐데. 태희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당장 나가요. 사채업자 중 한 명이 태희를 보더니 눈빛이 변했습니다. 오, 따님 방에 명품 가방 많던데? 그거나 내놓으시죠. 태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안 돼요. 그건 제 거예요. 빚은 가족이 다 같이 갚는 거 아닙니까? 가방 5개면 1,000만 원은 건지겠네. 사채업자들은 태희의 방으로 들어가려 했고 태희는 문을 막아섰어요. 하지만 남자들은 태희를 밀쳐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이 사람들 좀 어떻게 해봐요. 이순자 씨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태희의 명품 가방 4개를 들고 나왔어요. 이걸로 1,000만 원 쳐드릴게요. 나머지 3,200은 일주일 뒤에 받으러 오겠습니다. 못 구하시면 그땐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죠. 사채업자들이 나가고 태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내 가방들이. 이순자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수사관, 은행 직원, 사채업자가 연달아 찾아왔고 그녀의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사흘 뒤 이순자 씨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점집 계단을 헐떡거리며 올라가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점집 문에는 폐업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문을 쾅쾅 두드렸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옆 가게 주인이 나와서 말했어요. 거기 사장님 1달 전에 이사 갔어요. 경찰이 찾아왔다간 뒤로 짐 싸서 도망갔던데요. 사기꾼이었나 봐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이순자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점쟁이도 사기꾼이었다는 걸요. 부적값 500만 원, 굿값 1억 원, 그 돈도 전부 사기였던 거예요. 이순자 씨는 계단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이미 울 기운조차 없었어요. 2주일 뒤 이순자 씨는 은행에서 온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서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현재 살고 있는 화곡동자가 주택도 담보대출 연체로 경매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한 달 뒤 집행관과 은행 직원들이 이순자 씨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거실 가구들에 빨간 압류 딱지를 착착 소리를 내며 붙이기 시작했어요. 소파, 냉장고, TV, 식탁. 집안의 모든 가구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신우이 태희는 자기 방에서 뛰어나와 비명을 질렀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발 그만해요. 태희는 이미 명품 가방 4개를 사채업자들에게 빼앗겼고 남은 가방마저 압류당할 위기였어요.
그녀는 집행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게 제 전부예요. 하지만 집행관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동산은 압류 대상입니다.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관은 태희의 방으로 들어가 남은 명품 가방들을 꺼냈어요. 태희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평생 모은 재산이, 그녀가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집행관이 이순자 씨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당신이 투자하신 사기클럽 자금 8억 원은 범죄 수익금으로 압류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다음 달 경매에 넘어가고 이 집도 2달 뒤 경매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다른 거처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씨는 서류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어요. 경매에 넘어간다고요? 그럼 자신들은 어디서 살아야 하나요? 당장 빈손으로 나가라는 말씀이세요? 집행관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 절차입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신청하세요. 집행관들이 나가고 현관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집 안에는 이순자 씨와 태희, 그리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민우만 남았어요. 거실 가구들에 붙은 빨간 압류 딱지가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얼굴이 헬쑥해진 자신의 모습이 비쳤어요. 불과 3달 전만 해도 그녀는 동네에서 사모님 행세를 하며 우쭐대고 다녔었죠. 하지만 지금은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집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신세였습니다. 이순자 씨는 휴대폰을 꺼내 제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회장실에서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강진주, 이건 다 그 거지 노인네 강태산이 우리 집에 거지 신을 몰고 와서 이 사달이 난 거야. 당장 돈 물어내. 이순자 씨의 목소리는 히스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점쟁이한테 속아서 돈을 날리신 건 저희 아버지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리고 불법 투자에 돈을 넣으신 것도 어머님 선택 아니었나요? 네가 우리 민우를 해고시킨 거지? 네가 다 꾸민 거야.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우 오빠는 스스로 비리를 저질렀고 그 대가를 받은 것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빠가 스스로 판 무덤에 스스로 빠진 거죠.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쁜 년,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제 아버지께 소금을 뿌리셨잖아요. 그 소금이 이제 피눈물이 되어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순자 씨의 저주 섞인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한편 그날 저녁 민우는 화곡동 집 근처 싸구려 술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주병을 기울이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제 번호를 누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강진주, 너 나랑 다시 안 합치면 내 아빠 박살 낼 거야. 내가 가만 안 둬. 민우의 목소리는 술에 절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오빠 술 드셨죠? 집에 가서 쉬세요. 야, 강진주, 네가 우리 집안 망친 거 알아. 다 내 짓이잖아. 오빠가 제 아버지께 던진 10,000원 기억하세요? 그게 오빠 인생 전부의 값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우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이순자 씨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누워 중얼거렸습니다. 점쟁이가 분명 굿하면 부자 된다고 했는데 그 노인네 때문에 다 망했어. 거지 귀신 때문이야.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차가운 빛 독촉장과 경매 통지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태희는 방 안에서 명품 가방이 압류당한 것을 한탄하며 울고 있었고 민우는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일주일 뒤 저는 차를 몰고 화곡동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이순자 씨의 집 앞에는 경매 물건 딱지가 붙어 있었고 집 안은 불이 꺼져 있었어요. 대문 앞에는 빨간 압류 스티커가 여러 개 붙어 있었고 쓰레기 봉투 몇 개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잠시 세우고 그 집을 바라봤어요. 3년 전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이순자 씨는 저를 부엌으로 데려가 명절 음식 30인분을 혼자 준비하라고 했었죠. 태희는 저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켰고 민우는 옆에서 가만히 지켜만 봤었어요. 저는 차창을 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겪었던 3년의 서름이, 아버지께서 당하신 모욕이 이제 당신들에게는 평생의 지옥이 될 거예요. 저는 엑셀을 밟았고 차는 화곡동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그 집은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사라졌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마지막 심판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장실에서 도준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아가씨, 이순자 씨와 김민우가 본사 1층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비서실에 면담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하자 로비에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벌써 사흘째입니다. 경비원들이 내보내려 했지만 로비 바닥에 엎드려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봐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정말입니까, 아가씨? 네, 마지막이니까요. 도준 실장이 나가고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검은색 명품 드레스를 입고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었어요. 3년 동안 숨겨왔던 태상그룹 후계자의 모습을 완벽하게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회장실 옆방으로 들어가 대기하고 있자니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비서가 안내하는 소리와 함께 이순자 씨와 민우가 회장실로 들어가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옆방 문틈으로 조용히 지켜봤어요. 회장실 문이 쿵 하고 무겁게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순자 씨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살며시 문을 열고 그 광경을 봤습니다. 이순자 씨와 민우는 회장실 바닥을 기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초라한 옷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제발요,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민우도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울부짖었어요. 석 달 전만 해도 당당하게 회사를 다니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고개를 드시게. 아버지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순자 씨와 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상견례 날 소금을 뿌렸던 낡은 낚시 조끼를 입은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정장을 입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집무 책상에 앉아 계신 태상그룹 강태산 회장님이 계셨어요. 이순자 씨는 입을 쩍 벌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사돈. 회장님? 이순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민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비서에게 눈짓을 하셨고 비서는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아버지께 건넸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였어요. 상견례 날 민우가 아버지께 던졌던 바로 그 10,000원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지폐를 천천히 펼치시더니 민우의 얼굴 앞에 툭 던지셨어요. 자네가 나한테 던진 게 이거였지?
민우는 바닥에 떨어진 10,000원짜리를 바라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그때는 제가 몰라서. 아버지께서는 차갑게 웃으셨어요. 자네가 던진 건 10,000원이었지만 그 바람에 자네 인생은 수천억짜리 낭떠러지로 떨어졌네. 생각해보니 자네 인생값으로 딱 적당하더군. 그 말에 민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이순자 씨도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눈이 멀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내려다보시며 나직하게 말씀하셨어요. 자네들이 내 딸한테 3년 동안 뭘 했는지 아나? 자네들이 나한테 소금을 뿌렸을 때 내가 뭐라고 했지? 민우와 이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했네. 자네들이 뿌린 소금이 피눈물이 되어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바로 그때 회장실 연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명품 구두가 바닥을 또각또각 울리며 나타났습니다. 민우와 이순자 씨는 저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들이 3년 동안 식모처럼 부려먹었던 그 여자가 이렇게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요. 진주야?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알겠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민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바닥으로 쓰러져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저는 이순자 씨를 바라봤습니다. 상견례 날 제 아버지께 소금을 뿌리며 거지 귀신 붙었다고 고함을 질렀던 그 여자를요. 어머님 기억하세요? 제게 명절마다 30인분 음식을 혼자 준비하라고 하셨죠. 손에 화상을 입어도 쉬지 말라고 하셨고요. 이순자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께 소금을 뿌리며 거지 귀신이라고 하셨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말, 어머님 입에서 나왔잖아요. 저는 무릎을 살짝 굽혀 이순자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제 그 말의 값을 치르세요. 이순자 씨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일어나 민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빠 상견례 날 제 아버지께 10,000원 던지셨죠? 주차 요원으로 착각하셨다면서요? 민우는 바닥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10,000원이 오빠 인생 전부의 값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믿으시겠어요? 민우는 통곡하며 제 발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진주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차갑게 발을 빼며 뒤로 물러섰어요. 오빠가 절 사랑했다고요? 아니에요. 오빠는 저를 이용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3년간 데이트 비용 엑셀로 정리해서 밥값 토해내라고 하신 분이 사랑을 말씀하시네요.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순자 씨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진주야, 제발. 우리 민우만은 살려줘. 엄마가 잘못했어. 다 엄마 탓이야. 저는 이순자 씨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3년 동안 제게 거지 귀신 붙었다고 하시며 앵마기로 온갖 힘든 일을 시키셨죠. 점쟁이 말만 믿고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용서를 바라세요? 이순자 씨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2명이 수사관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눈을 맞췄고 아버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수사관들이 이순자 씨와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순자 씨, 김민우 씨, 불법 사기클럽 사기 공범 혐의와 사체 미상한 건, 그리고 뇌물수수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관이 수갑을 꺼내자 찰칵하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우의 손목에, 이순자 씨의 손목에 차갑게 수갑이 채워졌어요. 안 돼, 안 돼요. 이순자 씨가 비명을 질렀지만 수사관들은 무표정하게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건 다 내 탓이야. 네가 점쟁이 말만 안 믿었어도. 민우가 어머니에게 소리쳤고 이순자 씨는 민우에게 되받아쳤어요. 너도 마찬가지야. 네가 회사에서 비리만 안 저질렀어도. 그들은 서로를 탓하며 회장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그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가 점점 멀어지며 메아리쳤어요. 저는 회장실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본사 건물 정문에서 수사관들이 그들을 호송차에 태우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순자 씨는 끝까지 발버둥을 쳤고 민우는 고개를 숙인 채 순순히 차에 올랐습니다. 호송차가 출발하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3년 전 상견례 날이 떠올랐습니다. 주차장 바닥에 떨어진 10,000원짜리, 아버지 옷깃에 뿌려진 하얀 소금, 그리고 제게 쏟아진 모욕들이요. 아버지께서 제 옆으로 다가오셨어요. 진주야, 이제 됐느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이제 끝났어요. 아버지께서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복수는 직접 칼로 베는 게 아니란다. 그들이 스스로 판 무덤에 스스로 빠지게 만드는 거지. 넌 잘했다. 저는 아버지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호송차는 이미 멀리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도준 실장이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아가씨,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이순자 씨는 사기 공범 및 사체 미상환 혐의로, 김민우는 뇌물수수 및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됩니다. 예상 형량은 각각 징역 3년과 2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살던 집은요? 경매로 넘어가서 이미 낙찰됐습니다. 2달 뒤 명도 예정이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3년 묵은 체증이 드디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집무 책상으로 돌아가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진주야, 이제 네가 진짜 해야 할 일을 시작해라. 복수는 끝났으니 이제 태상그룹을 이끌어갈 시간이다. 저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네, 아빠. 준비됐어요. 아버지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서류 한 뭉치를 제게 건네셨어요. 태상그룹 부회장 임명장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진주야.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무게감을 느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장실을 나와 본사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미소로 답하며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제 차에 올라타며 저는 백미러로 제 얼굴을 봤어요. 거기에는 더 이상 순진한 연애를 꿈꾸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3년간의 고통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복수를 완성한 태상그룹 후계자가 있었죠. 저는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순자 씨와 민우의 재판이 진행됐고 이순자 씨는 사기 공범 및 사체 미상환 혐의로 징역 3년, 민우는 뇌물수수 및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됐어요. 저는 그 1년 동안 태상그룹 부회장으로서 바쁘게 일했고 회사의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태상그룹 본사에서는 저의 정식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저는 단상에 올랐어요. 취임사를 하며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제 정체를 숨기고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돈이 아닌 인격을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경험했어요. 진정한 부유함은 지갑이 아니라 겸손한 인격에서 나온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제 저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직원들의 진심 어린 박수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아버지께서 운전하시는 차는 다름 아닌 그 낡은 15년 된 은색 경차였습니다. 아빠, 이 차 아직도 타세요? 아버지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차가 나한테는 제일 편해요. 부자는 차로 증명하는 게 아니니까. 엔진 소리는 여전히 부웅, 부웅거리며 투박했지만 그 소리는 세상 그 어떤 음악보다 경쾌한 승리의 선율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 해안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고 석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속초의 허름한 국밥집에 들렀어요. 명품 정장을 입은 저와 아버지가 들어서자 주인 할머니는 잠깐 놀라셨지만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국밥 2개 주세요. 저희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뜨끈한 국밥을 나눠 먹었어요. 아버지께서는 국물을 한 숟가락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주야, 이런 게 진짜 행복이란다.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밥을 떴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니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경차에 올라타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국밥집은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사라졌죠. 한편 그 무렵 서울 남부교도소에서는 이순자 씨와 민우가 각자의 감방에서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허용되는 접견 시간, 그들은 좁은 면회실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다 내 탓이야. 네가 회사에서 비리만 안 저질렀어도. 이순자 씨가 소리쳤고 민우는 대받아쳤어요. 엄마도 마찬가지잖아. 점쟁이 말만 믿고 8억을 날렸으면서. 그들은 서로를 저주하고 탓하며 면회 시간을 보냈습니다.